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8쪽에서 49쪽 민족을 말살하고 전쟁으로 내몰다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때는 1930년에서 40년대 일본의 통치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이때 중요한 내용은 병창 기자 정책,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옵니다. 메모를 좀 여기 제목 옆에다가 해두세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볼게요. 만주 침략 이후에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와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을 병창 기지로 만들다예요. 자, 일본은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에 이어서 1930년대부터는 또 다른 통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통치 방식이 변하게 되었는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가장 큰 그 변화의 배경은 바로 192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대공황으로 일본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공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1929년에 그 10월 24일에 미국 월가의 뉴욕 주식 거래소에서 주가가 갑자기 대폭락한 사건에서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1939년까지 계속된 극심한 경제 파탄을 의미해요. 대공황이란. 미국은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연합국이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또 세계의 주도권, 그 때문에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전쟁 후에 폐허가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재건 비용을 막 빌려줄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본이 넘쳐나는 경제 호황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 사업가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끊임없이 대량 생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을 계속 살 필요가 없겠죠. 어느 정도 팔리게 되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이렇게 창고에 쌓이게 되고요. 이 물건을 못 팔아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공장을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서 실업자가 되겠죠. 이 실업자들이 또, 생기게 되면, 이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또, 시장에서 다른 물건도 구매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또 그 다른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계속 폐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사진에서처럼 나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일자리를 달라며 목에 구인 광고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미국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근근히 미국 덕분에 살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경제 파탄을 또 맞이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신흥공화국인 일본도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미국 제품들이 잘 팔리지가 않는데, 그죠? 각국에서 자기 나라 제품들을 어떻게 처분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일본 제품을 굳이 수입해서 팔아주진 않겠죠? 그래서 일본도, 시장을 잃어버리고,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지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서서히 벗어나려고 했는데, 일본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강제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이제 일본의 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의 중일전쟁,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제는 이런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병창 기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의
정책을 병창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병창기지화 정책 교과서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관리하고 보급하고 지원하는 기지로 한국을 이용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침략을 시도했던 이 만주 지역, 중국과 우리나라 가깝기 때문에 조선이 이 지역에 많은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한 공장들, 그 다음에 또 군수 산업과 관련된 금속, 화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또 석탄, 지하자원의 생산량을 확 늘려서 이제 모두 군수산업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공업화 정책은요,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북부 지역에만 치우쳐가지고 굉장히 공업 발달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돼요.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는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 지역에만 공업시설,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았어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다입니다. 일제는요, 한편으로는 한국을 전쟁에 활용하기 위한 기지인, 즉 병창기지로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을 전쟁에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해요.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에는 대규모의 전쟁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죠. 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 첫 번째로 나온 게 황국 신민화 정책인데요. 황국은 일본을 뜻해요. 그래서 신은 신하신, 민은 백성민자죠. 그래서 일본의 신화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인종은 없고 오직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본의 신하인 백성,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이제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도 강요를 했고요. 또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한국 신민 서사를 또 외우게 합니다. 내선일체란 내는 일본을 뜻하고요. 선은 조선을 뜻하겠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강조하면서 또 남아있던 조선 왕실 출신의 왕자들을 일본 귀족들과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요.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해서 선전을 막 합니다. 너네랑 우리는 다를 게 없어. 우린 같은 민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을 전쟁에 쉽게 동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는요, 신사는 일본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일본 고유의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종교를 강요를 하는 거죠. 또, 이 한국신민서사는 어른용도 있고 이제 청소년용도 있었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해서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이렇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도록 외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인들을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독립해야 할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일본 국왕이 사는 궁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강제로 절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궁성요배라고 해요. 이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의식같이 이렇게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쇠뇌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신민화 정책과 함께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말살은 죽여 없앤다는 뜻이죠. 완전히 한국인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고요. 또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은 원래 일본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막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일본어 사용만을 강조를 하고 또 한글 신문과 잡지는 폐간시킵니다. 20년대 문화 통치는 한국인 고유의 습성들, 관습들 존중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을 지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한글 신문, 잡지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하겠죠. 또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의 성, 김, 박, 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이걸 창씨 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름 바꾸지 않으면 교육이나 취업이나 식량 배급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역사 읽기에 나와 있는 내선일체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포스터 그림 좀 잘 봐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탈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뒤에는 일본이 광적으로 전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것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제 이때의 체제를 전시동원 체제라고 합니다. 그를 위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1938년에 이제 국가총덕원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총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적 스타를 보면 일단 이제 군사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일본인들만으로는 많이 부족해 하잖아요. 중국인들을 상대를 하는데 일본인들만 군사를 뽑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그다음에 징병제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한국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총알바지를 시키는 거죠. 또 군사로 끌고 가는 거 아니면 국민 징용령을 내려서 광산이나 철도건설, 군수 공장에 동원해가지고 노예처럼 아주 혹사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영화로도 나왔던 군함도 하시마 섬의 이야기가 있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막 끌고 나가요. 여자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군함도인데요. 삐쩍 마른 그 조선인 노동자들 보이시죠? 여기 상처도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처 치료하지도 못하고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군함도 여기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이라서 도망도 못 가고 그죠? 조선인들이 남겨놓은 낙서요. 어머니 보고 싶어. 이제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성들은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강제로 동원을 했는데 공장에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이제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서 민감한 문제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옛날에 종군 위안부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참여했다는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1992년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자, 이때 희생되신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행사입니다. 선생님도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네, 그냥 이제 말로만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1300회가 넘었고요. 매주 수요일 날 해가지고. 근데도, 진정 어린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일본이 원하는 것은 아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한국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분이 이제 28분 정도 계신데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적 수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제는 이제 군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과 잡곡 같은 것들을 먹을 것들 일단 다 수탈을 해갑니다. 일단 다 내, 있는 거 다 내라는 거죠. 그렇게 강요를 해서 다 가져가고요. 한국인들에게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그 배급표를 나눠주고 가족들 수에 따라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나눠주지
제대로 이렇게 뺏어간 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절이나 교회의 종, 또 가정에서 쓰는 놋그릇, 숟가락, 젓가락, 하여튼 새로 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는데요. 이렇게 솥까지, 밥해 먹는 솥까지 다 떼가가지고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930년대에서 40년대 민족 말살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이미 수업을 한 반도 있지만 하지 않은 반들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요.